안녕하세요. 화면이 흔들린다. 예, 네. 다시 왔습니다. 자, 그 재고자산 관리 쪽을 한번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관리, 지난번에 그 구매 관리에 이어서 재고자산 관리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관리라는 거는 구매를 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구매 관리를 할 때 어떠한 그 물건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 구매를 했을 때 딱 필요한 물건만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매를 해요. 혹은 필요한 만큼 하더라도 물건이 다 쓰지 않고 남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남는 것을 재고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관리에 관련된 거 책을 보시면 재고자산이란 게서 기업의 뭐 정상적인 뭐 조금 말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보시면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소비될 자산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왔어요. 들어온 제품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가공을 하기 전 과정에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완제품이 들어왔다든지 어쨌든 팔려 나가기 전에 있는 것은 다 재고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 자, 여기서 유동 자산은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동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동 자산, 움직이는 자산으로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에요. 자, 부동산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 같은 경우는 묶여 있는 자산이겠죠. 그런데 뭐 현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 흐름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유동자산이라는데, 자, 재고자산 이 정의가 중요한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1년 이내에 처분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판매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곧 소빌된 유형의 동산에 속하는 항목을 뜻한다. 여기서 말했죠.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서 곧 소비될 유형, 곧 1년 이내에 소비될 유형의 부동산이 아니라 뭐다? 동산의 개념. 자, 동산, 부동산의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수업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 수업이 있죠. 예, 이준 교수님이 하는 거. 자, 여기서 동산에 속한다. 예, 쉽게 해서 움직이는 재산이죠. 이런 것에 속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 뭐 책에 뭐 병원이 연속적인 진료 활동을 수행한다 가정할 때 의료 수요의 동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아울러 약품, 진료 재료, 의료 소모품, 급식 재료, 일반 저장품 등의 재고량을 경제적 관점에서 가능한 뭐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재고 관리의 목표다. 그러니까 오래 둘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거. 근데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 이내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수액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뭐 링거 맞는 그 수액병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자동화가 되긴 하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바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쌓여 있었던 재고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임박한 재고 자산부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정말로 남을 것 같으면은 뭐 그 다음 연도 걸 쓰니까 그러니까 그 유통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씁니다. 그 기한이라는 것이 제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무한정 썩지도 않고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냥 쓰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특히나 병원에서 쓰는 거는 이 유통 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약품 같은 경우에는 긴 것도 있지만 뭐 일반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식품이나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길겠지만 일반적인 뭐 예를 들자면 뭐 컴퓨터 뭐 어떠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컵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뭐 이런 거는 거의 무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기한이. 하지만 병원에서 쓰는 약품 위주 이런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얘기했을 때 주문량을 할 때마다 얼마나 할 것이냐. 자, 이러한 약품이 얼마나 많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우리가 쓰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주문을 해야 될까. 그리고 혹시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해놔야 될 것인가. 주문 시점은 언제 할 것이냐. 주문은 예를 들어서 일 시점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뭐 A라는 약이 있는데 이 A라는 약이 뭐 전체 우리가 보유한 양에서 대략 뭐 30%만 남았을 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50 반을 썼을 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고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자, 뭐 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재고 수준은 대략 몇 퍼센트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품종, 품종이 2, 3천 종이라 했죠. 2, 3천 종을 발주해야 할 경우 어떠한 재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느냐. 예, 다양하게 하나의 제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종류의 제품을 적은 양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방식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고 자산의 이제 역할 및 중요성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국의 경우 재고 자산은 전체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대략 5% 미만이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재고 자산 관리에 관련된 중요성. 그러면 왜 우리가 재고 자산을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뭐 병원 경영에서는 첫 번째, 적정 수준의 재고 자산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수요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낸다. 자, 이 얘기는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기업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압 분석 배우셨죠? SWOT 분석을 했을 때, 자, 외부 환경이 무엇인가 닥쳤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수요, 예. 외부에서 어떠한 외부적 요건으로 해서 수요가 갑자기 변동이 일어나든지, 수요가 끊긴다든지, 수요가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이런 감염병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마스크라는 마스크라는 것이 그동안 재고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정도가 항상 비축하는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그거 갖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게 필요한 것이고, 근데 앞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이 감염병, 신생 감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다면, 특히나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감염병, 사스나 메르스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건 썩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유효기간이나 뭐 유통기간처럼 이러한 것이 뭐 10년짜리 제품이다 그러면은 얼만큼 우리가 비축을 해야 되는지, 자, 요런 거, 이런 불확실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또 분명히 재고 관리하는 데서는 계산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재고 자산의 유지는 진료 행위를 원활하게 해준다. 자,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환자들이 막 몰리면서 이 앞에 구매 관리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재고 자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약에 빠져난다고 칩시다.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특정한 질병이 유행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빨리 그 약을 받아들였는데 원한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약이라는 게. 그러면 또 그 과정을 하고 하는데 뭐 일주일, 빨라야 일주일, 아주 빠른 경우에는 뭐 급하게 쓰는 약 같은 거는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급히 수배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일날 오는 뭐 관계가 좋은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수배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급하게 쓰는 것이고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가 그 진료 행위가 막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떠한 걸 하는데 그 약이 너무 빨리 나가서 빨리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늦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멈춰버려요.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식을 해야 되면은 엉키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료 행위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 진료 행위 자체가 뭐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겠죠. 적정 수준의 재고 자산은 서비스의 운영과 진료 활동에 따른 경비를 감소시켜서 병원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자, 적정 수준의 재고 자산. 자, 재고 자산이 너무 많으면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쓸데없다기보다 당장 쓰지 않을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재고 자산을 쌓아둘 돈으로 딴 걸 할 수가 있는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적정 수준의 재고 자산, 그러니까 안전하게 딱 그 안전한 그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재고 자산은 서비스 운영과 진료 활동에 따른 경비 감소. 여기서 말하는 경비 감소는 갑자기 재고 자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재고 자산이 확 줄어들었을 경우에 급하게 무엇인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뭐가 들어가요? 평상시에 계약대로 하면은 10원에 100원에 매입하던 거를 150원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너무 많은 수의 그 재고 자산을 유지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손실이 또 발생을 하죠. 여기서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발생하니까 적정 수준의 재고 자산을 유지시키면은 병원에서 수익성을 당연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재고 자산 관리의 이제 뭐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 보관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품목마다 품명, 규격, 성분, 재고량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낸 품목표를 뭐 선반에 붙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관 위치를 쉽게 식별한다. 그래서 보관 위치에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땠었냐면은 그것을 다 손을 수기로 하든지 타이핑해서 해갖고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식이었다면, 지금은 그 뭐죠? QR코드처럼 해갖고 정보가 한 번에 다 나오게 되고 다 자동화가 보통 다 되어 있어요.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제로 뭐 옛날에 바코드도 많이 썼는데 뭐 구매해서 물류가 들어가고 뭐 이럴 때 이 찍찍 지나가면서 위에서 이렇게 쏘면서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메인 매출에 관련된 것들도 자동 계산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변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관 위치가 쉽게 식별이 돼야 되더라. 그래서 뭐 코드라든지 뭐 분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쓰는 물건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 약 같은 경우에 특히 냉동 보관, 그리고 상온 보관에서도 뭐 완전히 이제 빛이나 이런 게 차단된 데서 보관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분말 같은 거, 아니면 뭐가 있죠? 뭐 수액처럼 액체로 된 것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특별하게 보관을 해야 되니까 마약류라 그러죠. 자, 이런 거 특별히 보관해야 되는 거, 다양한 보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는 뭐 종류, 규격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보관 위치라는 것도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물품의 종류, 규격별 당연한 거고, 셋째 진료 재료의 특성에 맞는 보관 시설, 지금 말했던 얘기고요. 두 번째 말한 물품의 종류, 규격별이라는 건 같은 종류의 물건이어도 규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중앙공급실 같은 데서 목발이라고 하나 하더라도 목발 한 종류가 아니라 그것도 규격이 다 다르고, 주사제 같은 경우에도 주사 그 바늘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굵기라 해야 되나? 그런 거부터도 일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사이즈도 다 다르고 다른 번호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규격별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갖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래서 보통은 다 이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코드처럼 되어 있고. 네 번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출고 시에는 선입 선출의 원칙을 지킨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입 선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들어왔을 때 물건이 많아져,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입 선출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쓴다는 개념인데, 바쁘고 막 정신 없으면은 이제 재고가 쌓여도 새로 들어온 거 위에 있는 거 막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 건 계속 옛날 모습으로 쌓여 있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를 무조건 먼저 쓰는 방식을 했는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은 이게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과거는 일일이 손으로, 제가 있을 때 막 일일이 손으로 막 하고 이랬을 때는 이런 걸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막 골치 아프고 막 못 차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 거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더 옛날 게 있었네 막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IT 기술의 발달로 해갖고 그런 이제 오류들은 거의 나타나진 않고. 자, 다섯째, 불출이 빈번한 물건, 자주 이제 나가는 물건 같은 경우는 불출구 가까운 곳에 또는 사용처와 가까운 창고에 보관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앙공급실 창고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약재 창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특별한 약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항상 많이 쓰는 거는 그 옆에 내과 옆이나 이비인후과 옆에 작은 창고를 둬서 그쪽에서 관리를 따로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창고 담당 직원 외에는 창고 출입이 통제하여 물품의 도난이나 분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반품 또는 교환품이 있을 경우에는 반품 전표를 반드시 사용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반품이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해요, 병원에서. 자, 이런 어떠한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수술을 한다고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액도 필요하고, 주사제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마취, 별의별 엄청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처방이나 이런 거 써서 나가겠죠. 분출해서 나가면은 이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남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수액을 5통을 쓰기로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뭐 3통만 썼다. 그럼 2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2통을 어떻게 해요? 반품을 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반품을 하는데 이걸 그냥 막 갖다 줘서 반품 창고에 쌓아놓으면은 기록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품 전표라는 거를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반품을 합니다라고 하는 영수증 같은 겁니다. 이걸 사용하고 반품 전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이나 대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반품을 하든지 이것을 동일한 것을 뭐로 바꾼다든지 이랬을 때 다 전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한 것이고, 뭐 마약이나 극약 같은 특수약품, 일반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것들이나 방사선 동위원소, 혈액, 기타 특수보관을 요구하는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달리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향정신성 의약품은 따로 열쇠를 잠금 장치를 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내과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취과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도장 찍고 나갈 때 따로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하고는 또 다르게 이중으로 뭐 이렇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실제로 처방전하고 대조를 하면서 정말로 이약이 쓰여진 건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뭐 빼다가 그냥 맞았다든지. 그래서 가끔 TV 보면은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 뭐 의사들이 밤에 몰래 가갖고 자기가 그 열쇠 따갖고 자기가 주사 놓고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경우 봤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다 이제 이 마약류 의료 그 약품 때문에, 향정신성 약품들 때문에 특수하게 일반적으로 이중, 그러니까 따로 보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보관을 하고 따로 그 뭐죠? 기록을 하고 담당자가 존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품 이제 그 공급 방법 뭐 이렇게 돼서 물품 청구 및 공급 방법, 뭐 정량 보충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해서 뭐 정량 보충법, 물품차 교환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뭐 물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을 어떤 식으로 갖다 주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품 청구 및 공급 방법, 그래서 물품을 필요로 하는 사용 부서에서 불출 청구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청구서를 쓴다. 작성해서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물품 관리 부서에 제시해서 필요한 걸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필요한 종이, 내가 뭐 붕대 얼마 뭐 이렇게 쭉쭉 번호가 있거든요. 그게 뭐 1, 2A 뭐 이렇게 해갖고 몇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서 그걸 식으로 한다. 자, 이 과정에서 사용부서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매번 거 쓰니까. 그래서 많이 있는데, 관리부서는 요구된 수량 중 일부를 조정하여 불출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 사용부서는 삭감될 것을 예상하는 수량을 더 청구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서 부서 간의 불신이 싹트고 뭐 결제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런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실제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약을 쓰려고 그랬을 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3개가 필요한데 7개 필요하다고 일단은 쓰는 거야. 청구서에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을 때 사용부서에서 보내주는 그 중앙 공급처라 해야 되죠. 중앙 공급실 같은 데서 일부를 조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지금 이거 한 번에 너무 많이 나가니까 7개에서 현재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5개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맨날 잘라서 조금 주니까 처음 신청할 때 많이 주자.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냐면은, 일단 많이 편리하게 쓰자고 많이 신청했는데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반품해야 되는데 반품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이유를 갖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또 까먹고 있다 보면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막 쌓여 있어, 엄청난 수가. 그러면 이제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뭐 요런 거.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 부서별로 고유 업무보다는 물품 청구서 작성, 결제, 물품 수량과 운반 등의 허비한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물품을 청구하고 공급을 해요. 몇 개 필요해요, 몇 개 줘요. 단순한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해 보시면은 이게 또 막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못 주니 더 달라 막 이러면서, 근데 지난번에 남기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거 이제 청구하고 막 이런 문제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정량복충법이라면 길게 써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했고, 항상 필요한 정량을 딱 정해놓고 그 정량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충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에 뭐 1에서 3회씩 뭐
이거 이제 공급실 직원들이 카트에다 물건 싣고선 딱 봐요. 만약에 10개가 정량인데 지금 7개 되면 3개 딱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하는데, 자, 요거의 가장 큰 단점, 복잡하게 써있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정량대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이거 물건 주고받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시간을 안 써서 좋은 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단점은 이게 이 변동이 있었을 때 어떠한 이제 그 문제, 그러니까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빨리빨리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한 문제점이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품차 교환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량 그 보충법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그 사용부서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재한 카트를 교환하는 방법이라서 일개 하나의 카트, 그러니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트에 어느 정도의 양이 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공급량은 모든 사용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정하되 적어도 분기별로 재검토해서 하는데, 뭐 공급량하고 예측 분배 이런 거를 예상을 해갖고 어떠한 카트에다가 이 물건을 해놓고선 그거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물품 조달과 관련해서 뭐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 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뭐 모두 제거하는 것이 선행된다 이런데, 자, 이 물품차 교환 방법은 이 정량보충법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정량보충법은 그 어떠한 정도의 그 물건들이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량을 딱딱딱 집어넣는 게 있다면은 그거보다 물품차 교환 방법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관 공간을 없애버리고 예측되는 물건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카트에다 이렇게 놓아갖고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은 그 굉장히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족하고 남고 막 이런 문제가 더 복잡한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물품차 교환 방법보다 뭐 물품 청구 공급 기본적인 과정하고 정량보충법의 특징 정도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재고조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자, 재고조사는 크게 그러면은 무엇을 재고조사하냐? 그러면은 4가지를 재고조사죠. 첫째는 금액을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니까. 자, 그래서 약품이나 진료 재료대나 뭐 장부상의 잔고와 창고에 보관 있는 물품 잔고를 금액 대조하기 위해서 재고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량의 대조에서 시작해서 금액의 대조로 올라가겠죠. 장부에 얼마가 있고 진짜로 창고에 얼마가 있고 다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맞습니다. 막상 이 어느 회사 들어가나 연말이나 분기별이나 아니면 월말이 제일 바쁜데 이 재고조사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양이 많다 보니까 재고조사가 꼭 이상하게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재고조사할 때 그걸 금액으로 이제 대조시켜 갖고 뭐 일단 수량부터 체크한 다음에 그게 얼마에 들어왔냐도 있잖아요. 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같은 제품이어도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대조를 하고, 자, 수량의 대조, 그래서 말한 대로 앞서 언급한 금액상의 대조를 행하기 위해서 숫자를 대조를 하는 거. 10개에 따른데 진짜 10개가 있는지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대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이상하게 안 맞습니다. 저도 막 굉장히 이거 재고조사할 때 안 맞고 정말 안 맞고 막 이러거든요. 맨날 분명히 내가 수액을 맞지도 않았는데 막 수액이 맨날 몇 개가 부족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한두 개 실수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상하게 안 맞아요. 안 맞고 뭐까지도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냐면 그 약 알수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약 같은 경우는 몇 알이 남았는지까지도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 뭐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자, 보관 상황의 조사, 그 보관이 의료 사고가 있겠죠. 의료용품이라는 건 이번에 가장 크게 나타났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거를 상온 보관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관 상황이 실제로 냉장 보관이 되는지 냉동 보관이 되는지 아니면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지 혹은 상온 상태로 잠깐 전기가 나간 게 몇 분이 있었는지 그걸로 문제는 없을 것인지 그때 노출된 것은 몇 개인지 이런 거를 다 기록해 놓고 이런 거를 조사를 하죠. 그래서 보관 상황을 조사하고, 상비량의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적정 재고 수량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비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양이 진짜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불안정하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고 목적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조사의 목적 같은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 재고 조사에서 모든 재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쫙 하는 거를 일제 재고 조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정기적으로 행하죠. 이거 할 때 직원들은 죽어나죠. 힘들어갖고. 자, 그 다음에 구역 재고 조사를 해서 재고 조사의 구획이나 영역을 나눠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순환 재고 조사는 재고 창고를 뭐 구분을 해갖고 월정 아니면 주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상시는 뭐 순환 재고 조사를 상시하는 거를 1순환을 3개월, 2개월, 1개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제로 하느냐, 구역을 쪼개서 하느냐, 아니면은 순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상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일에 한 번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위험한 것들은 이 조사가 빨라지겠죠. 하지만 뭐 일반적이고 굳이 그런 품목이 아닌 것들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재고 조사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할게요.